그래서 11마리 개를 네. 모발 검사를 했어요. 와, 그것도 전율이에요. 딱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느린 데서 빠른 데서. 나 진짜 얘 침을 받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시약을 딱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변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죠. 나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 상황을 모르고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나는 방치를 했구나. 한 3주 지나니까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엄마, 이 영양제가 나를 살려. 아드님 혹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심했죠. 아토피? 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좀 살다가? 이제 제가 자궁에 근종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엄청 많이 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토피의 증상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문 부분이 좀 헐고, 그러니까 장 문제가 있었던 거고, 변도 안 좋았고, 그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장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쵸, 변이 마음 묽고, 아프네요. 그 다음에 항문 부분이 이렇게 헐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었던 거죠. 네. 아토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기 피부의 염증 문제가 아니라 네. 기능이 여기서 장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 아들이 경험했었던 거죠. 그리고 돌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볼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은 진짜 아기 피부 같다고 하잖아요. 뽀해가지고 아무거나 입혀도 이쁘고. 네. 우리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항상 빨갰어요. 볼 부분이.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촌스럽냐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촌스러워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약간 염증 성향이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약을 처방해 줬고 그걸 바르면 쏙 들어가고. 스테로이드제? 그쵸. 그때는 그게 스테로이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요. 그냥 우리 애기는 왜 이러지? 해서 이제 가서 하면 약 처방해 줘가지고 그거 바르면 쏙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지금 보름 되면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 바르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본 거죠. 그때는 제가 의료 분야에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 가서 시키면 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짧아지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거 계속 발라도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게 뭐지 하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그때 알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약 바르면 점점점 용량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안 듣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책은 아니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병원 가가지고 그때 대학병원 가가지고 그때 알러지 테스트를 했어요. 스킨프릭 테스트라고 이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달맞이꽃 종자유를 처방을 해줬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그거를 저는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신뢰도 확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아예 결과 보러도. 그리고 그때 이제 남편은 야 우리 막 온갖 책을 사가지고 일본에서 나왔던 어떤 책이 있었어요. 아토피에 관한. 야 우리 직업 때려치고 얘 데리고 일본 가자. 여기 가서 치료받자. 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온갖 얘기들이 오잖아요. 네. 한의원을 가봐라, 뭐를 해봐라. 온갖 얘기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한의원 가도 뾰족한 도움은 안 되고 그냥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엄마들이 겪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똑같이 이러고 다 있죠. 똑같이 그냥 동네 병원 갔다가 대학병원 갔다가 한의병원 갔다가 이게 전전전 하다가 이거 답이 없네?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분노만 쌓이는 거죠. 이거 하면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답도 안 주고 이거 부작용 없어요? 해도 뾰족한 답도 안 주고 거기서 이제 분노만 차오르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 애는 정말 피부가 막 너무 건조했어요. 그리고 키도 안 크고 몸도 너무 왜소하고 그러니까 또래 애들에 비해서 목이 하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로서 몸을 부딪히면서 그 육체 활동을 하면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은 못 느꼈었던 애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체육에 있으면 기도를 해요. 얘가 비 오게 해달라고. 너무 싫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얘의 그런 어떤 건강 상태와 결부지지 못하고 얘의 그냥 특성이구나. 나도 체육을 싫어하니까 얘도 내 아들이라서 체육을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왜소하고 약하다. 그렇죠. 타고나기. 이게 내적인 문제라고, 영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건설바이오텍 하면서 얘 침을 받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네. 내가 직접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색깔 반응을 봐요. 이게 그 침을 해서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색깔을 보고 이제 코티솔의 양을 기계로 그 색깔의 강도를 가지고 코티솔 수치로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과정 전에 색깔 변화를 보고 저는 대충 얘가 코티솔이 많냐 적냐 이걸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시약을 딱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변하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얘 속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죠. 나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 상황을 모르고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나는 방치를 했구나. 진짜 멍해가지고 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바일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할 때 많은 엄마들이 똑같이 경험을 해요. 애가 이렇게 힘든 걸 내가 몰랐구나. 그 속의 문제 그거를. 그러면서 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얘가 얼마나 삶에 재미가 없었을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양제를 주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토피가 이제 좀 뒤에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뭐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코티솔이 아침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뒤집어져 있어요. 서케디언이 완전 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침과 정오만 측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코티솔이 충분히 안 나왔던 안 거죠. 나왔다. 아침. 예.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남편 것도 봤는데 남편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사랑도 충분히 표현 안 하지? 왜 이 사람 이렇게 게으르지?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적 조건이 이러니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내가 도와줘야 할 건데 너무 불평만 했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된 거죠. 완전 다르게 보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분한테 이제 철저히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영향이 들어가고 뭔가 대사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저희 남편이요. 어떻게 처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핵심이 처음에는 비타민 B군, C, 마그네슘이었어요. 네. 흔히 이제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 대사와 마이어스 칵테일. 그게 병원에서 해주는 마이어스 건데, 칵테일. 예, 그게 핵심이에요. 네. 비타민 B군, C, 마그네슘. 네. 그때 이제 아즈멜 파티 그 책에서도 그게 핵심이었고요. 부신 추출물이 들어갔지만 그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영양소 3개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사의 핵심인 것들인 거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천식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막 기침이 엄청 했었거든요. 고열에 시달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네. 약 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런 것 때문에 병원 간 일이 한 번도 없죠. 애도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좀 세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3주 지나니까 그 전에 영양제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B군의 냄새가 좀 역하잖아요. 막 도망다녔다고 얘가. 야, 먹어줘. 뭐 사정하면서 먹였는데 한 3주 지나니까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뭔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엄마 이 영양제가 나를 살려. 이러는 거 밤에. 몇 살이었어요? 걔가 5학년 때였죠. 너무 늦기 전이다 그래도. 왜?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는 자기가 그냥 꿀떡꿀떡 먹는데 주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제가 바뀌었어요, 하나. 좀 그때 이제 거를 좀 바꿨었어요. 좀 그 구매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뒤에 또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량 개념을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비타민 B군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적어지니까 또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쵸, 용량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또 깨달았어요.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통해서 그 N은 하나, 그러니까 N수는 하나였지만 수없이 많은 그 반복 횟수가 누적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통찰을 준 아이였죠.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점점점 이게 영양이라는 게 약과는 달리 서서히 세포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신 차원에서 했던 행동 변화나 이런 게 바뀌는 거잖아요. 키나 체중 뭐 이런 거, 피부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아토피도 다 들어가고 키도 몸집도 생기고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어요. 진짜 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너는 공부하지 마. 너는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아예 학원도 안 보냈고 주변에 놀 애가 없었어요. 다 학원 가는데 얘는 안 가가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육을 즐기고 체육 시간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중3 2학기 때부터인가 야 이제 더 늦기 전에 공부하자. 이제는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많이 시키지도 않고 일단 국영수나 영어는 좀 빼고 수학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수학 이제 그때 과외를 좀 했고 성적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 치고 올라가면서 뭐 이제 뭐 제일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학과 가고. 그래서 이제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금요일마다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갔다 와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저한테 영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엄마 건강이야. The best entertainment a human being can ever experience is health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냥? 왜 그랬냐면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 너 왜 그랬지? 그쵸? 어디 아파? 네? 아니 그날 금요일날 저기 롯데월드인가요? 네. 그거 잠실에 있는 거기에 갔는데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이 있었나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왜 이쁜 여자 보면 저 여자 꼬셔야 되겠다고 저 여자 왜 이러는데 이제 야야야야 이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얘가 벌떡 일어나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나 봐요. 사진 같이 찍자. 그리고 번호 좀 달라. 번호를 따온 거예요, 얘가. 와.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의 어떤 그 성취감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 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는 좀 지났지만 어쨌든 남자로서 어떤 이쁜 여자를 쟁취한다는 건 엄청난 성취감이잖아요.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영양적으로 관리해줘서야.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거야? 와, 그쵸.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용기를 낼 수도 있었던 거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직도 아토피 있는 애들을 보면 그런 용기와 적극성과 자신감이 없는데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공부도 내가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애들과의 그 활동에서도 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애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하는 상태가 된 거는 엄마가 영양을 관리해줘서야.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떠셨어요, 마음이? 너무 즐거웠죠. 얘가 엄청 깊은 걸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를 왜 이런 경험이 가능한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걸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히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자기 인생에. 그때 그거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남자로서 경험도 인정이 되시죠. 네. 그리고 그 친구도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쵸.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그쵸. 멋진데요. 이 모든 게 모발 타액 검사. 그쵸. 타액 검사.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모발 검사도 접목을 했죠. 모발 검사 어땠어요? 느린 데사죠. 느린 데사였죠. 느린 데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발 검사에서 나트륨, 칼륨은 낮고 네. 부신이 좀 낮다는 의미랑 비슷한 거죠. 나트륨, 칼륨 수치가 낮게 나오면 네, 하고 칼슘,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그게 이제 느린 데사 패턴인 거죠. 그럼 반대로 빠른 데사면 이 반대예요? 그렇죠. 나트륨, 칼륨은 높고 나트륨, 칼륨이 높고 칼슘, 마그네슘은 낮고. 근데 이 각각이 다 이렇게 쌍이잖아요. 역할할 때.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쌍, 네. 나트륨, 칼륨 쌍. 네. 그다음에 이 쌍과 이 쌍이 또 영향을 쌍. 주고. 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네네. 걔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각각이 어떤 영양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얘들이 세포 대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게 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 진짜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나트륨은 이제
뭐 저는 이제 특정 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종교가 뭐세요? 저는 없어요. 네. 그래서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할 때 좋은 이렇게 차용하기에 좋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표현으로 빛과 소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금에서도 특히 이제 나트륨인 거죠. 그다음에 빛에서는 저는 비타민 D, 칼슘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나트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외계 다른 별에 아니면 어디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는 거기에 물이 있냐 없냐를 갖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별에 어디에 물이 있다고 하면 아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물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만 이제 생명작용, 대사작용이든 어떤 세포에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생명의 핵심인데 그 네. 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트륨이 필요하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칼륨과의 작용, 칼륨과 나트륨은 근데 나트륨은 그리고 전기적 신호에서도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나트륨은 세포 밖에 주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 안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네. 이 농도의 그 구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해요. 이 나트륨, 칼륨이. 세포 바깥과 안쪽의 어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맞춰서 뭔가 이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진다. 네,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신경작용 네.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근육 수축 이완, 그다음에 장 연동 운동, 네.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할 때도 뭔가 이렇게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네. 호르몬 분비할 때도 그렇고 뭐 신경 전달 물질 분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전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화학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생명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핵심 미네랄이 나트륨이랑 칼륨인 거죠. 그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기반 하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기능을 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근육 수축할 때 네. 칼슘이 작용을 하고요. 네. 수축한 게 다시 이완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근육 수축을 하고 육체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살아가는 거에 뭐 핵심이잖아요. 그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네. 걔네들이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서로 관계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쌍들의 관계.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 네. 그럼 칼슘, 마그네슘도 많이 쓰이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의 강도랑 칼슘, 마그네슘의 그 필요한 거는 밸런스가 맞아지면 굉장히 그 몸은 편안하게 작동이 되겠죠. 근데 느린대사들은 그 나트륨, 칼륨 얘들이 낮고 에너지가 좀 전기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얘들은 남아돈다? 근데 그게 모발에서 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이 높다는 거는 네. 내 몸속에도 그게 높다는 게 아니라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발에 그게 높은 거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약간 흔히 뭐 쓰레기 칼슘이라고 하나요? 활용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그 이용 가능한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느린 대사도. 그래서 이제 뭐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야, 느린 대사인 사람들 칼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높은데 그거 칼슘 보충하면 그것도 석회화돼서 안 좋을 텐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논란이 있다?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있다. 네. 아니면 그래도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식단이 바꿔지면 칼슘의 이용, 대사 속도가 좋아지면 그러면 칼슘의 이용성이 좋아져요. 그럼 핵심은 어쨌든 우리가 칼슘 더 많냐 적냐보다는 이용성을 높이는 것. 첫 번째가 그건 거죠. 마치 그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인슐린 많이 넣고 이렇게 뭐 적게 먹고 떠나서 네. 인슐린 저항성, 이 저항 문제 자체를 개선해야지 그렇죠. 잘 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포당과 인슐린 이런 그렇죠. 활용도를.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케이. 네. 그러면 반대로 빠른 대사자분들은 아까 이 반대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나트륨, 칼륨이 높고 네. 마그네슘, 칼슘이 낮다는 건 네. 전기들은 엄청 많이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근데
그 뒤에 후속 단계에서 그게 부족하니까 어, 그 뒷 단계들이 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못 쓰고 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모바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사실 우리가 뭐 마약을 했다고 할 때 네. 모바일로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네. 뭐 흡연했냐 네, 안 했냐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예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몰라요. 이 모바일로 어떻게 애들이 모바일이 이제 케라틴 같은 단백질이잖아요. 네네. 그 단백질 뭔가 들어간다는 건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어쨌든 얘도 조직이거든요. 살아있는 조직인 거고. 모바일도 살아있는 조직이다. 그렇죠. 그렇죠. 영양분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혈액을 통해서 모발에 영양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럼 마치 식물, 그냥 파 식물처럼 네네. 그 밑에 뿌리가 이제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것일 그렇죠, 거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된 부위로부터 해서 모발까지 연결해서 뭔가를 가긴 간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혈액 속에 뭔가 상태가 그대로 녹아든다. 그렇죠. 연결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것 자체가 우리 혈액 안에 그런 혈액을 통해서 확인했을 그 균형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혈액은 우리 이제 혈액 검사하잖아요. 네. 근데 혈액은 약간 물류창고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해요. 네. 그래서 필요시에 응급시에 언제든지 뇌든 근육이든 공급할 수 있게요. 네. 그래서 칼슘도 거기에 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요. 혈액 속에는. 그죠? 근데 모발은 조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뼈에는 칼슘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혈액에 칼슘이 비례적으로 많냐? 그거 아니잖아요. 네. 뼈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 많단 말이에요. 네. 적혈구에는 적혈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철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혈액은 그런 조직 특이성이 이제 틀리죠. 그냥 물류창고처럼 어떤 즉각 필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혈액에 있는 농도가 비례적으로 모발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그게 볼 수 살아있는 조직인 거죠. 그 약간 우리 혈액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복도 같은 곳이잖아요. 복도 아니면 바다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강으로 연결돼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모발도 하나의 조직이라면 거기도 하나의 어떤 육지고 그렇죠. 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쌓인 상태랑 이 혈액 속의 상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조직 특이성에 따라서 있기 조직마다. 때문에 다른 거죠. 근데 모발이란 조직의 특징상 네,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축적되는. 그렇죠. 모발은 이렇게 배설 기능도 담당을 하거든요. 약간 소변처럼.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모발 통해서 뭔가 우리가 내보낼 것들을 그렇죠. 쌓아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어쨌든 에너지 탈 수 있는 이게 원료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강의할 때도 이제 썼던 표현인데 칼로리 영양소는 이제 탈 수 있는 재료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 대사가 뭐야?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촛불이 타는 거랑 비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왁스인가요? 그건 탄소랑 수소 뭐 이렇게 결합체거든요. 그게 이제 칼로리 영양소가 똑같은 거고요. 거기에 뭔가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성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초가 타고, 그렇죠. 또 초가 타면서 열이랑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그 왁스에 초에 해당되는 게 이제 탄단지, 지방, 열량 영양소인 거고. 주로 지방과 이제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단백질 에너지원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죠. 그럼 그거를 성냥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성냥. 네,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 미네랄이다. 그렇죠. 미네랄이에요. 비타민은 아닐까요? 그쵸. 이제 비타민은 이제 계속 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네. 네. 계속 탈 수 있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와 네. 열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 거죠. 초에서는 이제 빛과 열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ATP 에너지와 열을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은 대사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대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산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칼로리 영양소에는 수소 있잖아요. 네.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 TCL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네. 거기에는 전자가 그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 전자에 있었던 농축된 에너지 그게 AT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또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유리하냐, 지방이 유리하냐,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전자가 똑같은 양을 연소했을 때, 산화시켰을 때 더 많은 수소, 더 많은 전자가 빠져나오는 게 칼로리면서 유리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화학식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네. 당연히 지방이. 지방이죠. 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은 지방이어야 되는 거고, 제가 생화학책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한 목적적으로 우리 몸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쓰도록 굉장히 고도의 경제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최소한의 인풋을 들여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네. 우리 생명체거든요. 네. 당연히 그 방향으로 우리는 진화를 됐고, 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양을 연소해서 똑같은 양의 일을 해서 더 많은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지방이잖아요. 9칼로리 1g 연소했을 때. 네. 그거는 지방이 훨씬 환원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환원된 전자를 1g 연소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전자가 빠져나와요. 탄수화물보다. 네. 그래서 지방이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쓰도록 세팅이 돼 있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학 주제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논쟁 네. 이 대립 구도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낫다, 좋다,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길을 많이 잃었다 생각해요. 네. 영양학 전반이. 네. 이게 고탄저지를 지지하시든 저탄고지 지지하시든 애초에 저탄고지, 고탄저지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우리 몸은 그냥 하이브리드 여러 것들이 있는 거고, 탄수화물들이 각자 또 잘 쓰일 수 있는 맥락들이 있고, 또 지방의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맥락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말씀하신 그런 단위적 효율을 봤을 때는 지방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저장되는 물질로서 또 좋은 건 그것도 있죠. 그 탄수화물은 혈액과 만나서 당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막 있을 때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당화하니까. 근데 지방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안전하게 잘 담을 수 있는 세포 안에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또 매력이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뭔가 효율적인 했을 때 국지적 효율은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운동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동 전문가랑 얘기하고 있다 치면 탄수화물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탄수화물은 더 빨리 이제 끌어쓰고 뭔가 이렇게 팍팍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맥락이 항상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는 결국에는 우리가 T-사이클 앞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세틸코일로 가잖아요. 포당이든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아세틸코일. 지방도 이제 베타 산화해서 아세틸코일. 그럼 얘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쓰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이걸 누군가가 의도해서 설계했다고 치면 애초에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마치 신이 이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신이 우리한테 했을 때는 아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탄수화물은 이런 목적에서 좀 넣어 만들어놨고 지방 이런 목적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니들이 적당할 때 그렇게 잘 쓰면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당연히 탄수화물과 지방은 대립 관계는 아니에요. 저도 그건 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 네. 조화, 네. 균형 네. 이게 필요한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주 에너지원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주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 예, 네. 뭔가 지방을 주로 쓰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고 네.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이 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아세틸코일과 어떤 교차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생화학 책에는 탄수화물이 우리 그동안 배운 게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해서 대사 과정 보면 탄수화물 중심에 딱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이 대사 과정 이렇게 흘러. 그리고 지방은 그냥 사이드에서 이거는 별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으면 나쁘고. 그렇죠. 많으면 나쁘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거고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우리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최대의 효율적으로 이제 진화해 왔다고 보면 베타 산화는 4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방이 끊어져 가지고 아세틸코일 오는 과정이 하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고속도로 같아요. 평탄하고 네. 거기에 뭐 넘어야 할 고개도 없고 거기에 무슨 뭐 힘든 과정도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오면 돼요. 4단계. 근데 이제 포도당이 아세틸코일 오는 과정은
넘어야 할 고개가 막 있어요. 어떤 고기? 이제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ATP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카이네이즈 스텝인데 네. 그거 이제 에너지 고개인 거죠. 그 힘들게 넘어야 돼요. 인산화 효소? 그러니까 카이네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죠, 맞아요. 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먼저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0단계가 거쳐요. 그 다음에 파이루베이트, 피브로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세틸콜을 넘어오는 과정 있죠. 피루부산이 아세틸콜에 넘어올 때. 네. 네. 그게 또 어마무시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넘어오는 게 조효소들이 엄청 필요해요. 도우미들이. 네. 비타민 B1, B2, B3, B5, 리포익산, 그리고 효소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네. 효소도 하나가 아니라 3개가 필요해요. 비효자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B컴씨가 있었거든요. 알죠. 쌀밥 먹다 보니까 비컴씨. 예, 비컴플렉스인가요, 그러면? 비타민 B1이 이제 좀 이렇게 고농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B1. 용량 B1. 아, 네. 왜냐하면 그 과정, 그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콜온데 비타민 B1이 필요하거든요. 그 고개를 못 넘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고개를 못 넘다 보니까 TCSI 그 전자전원 가지고 못하니까 에너지가 안 돌았던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 B컴씨를 딱 넣어주면 그 거기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한 대사적인 과정을 봐도 네. 순리적으로 네. 그죠? 왜 진리는 좀 단순하잖아요. 네. 그리고 쉽고 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해요.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먼저 막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네. 뭐 많은 것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네. 굳이?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 또 약간 여기서 추가하자면 저도 약간 그런 걸 이제 편견을 깰 때 네. 저한테 약간 인식 변화를 줬던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부할 때 네.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 게 당연했고 네.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지방이 뭔가 의미가 더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할 때 이제 편견을 깨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저한테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준 게 2가지가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쓰진 않잖아요. 근데 걔들이 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들이 애초에 나쁜 애들이면 네. 우리 몸이 왜 걔를 굳이 간에서 지방 신생합성을 통해서 지방을 바꿀까? 우리 몸 전체에서 사실 에너지 저장고가 탄수화물, 글리코겐은 굉장히 적고 그죠. 지방은 거의 무한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대부분 인간의 몸이 만들어내는 합성하는 그 지방 신생합성의 지방이 포화지방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 또 포화지방산이야? 그죠. 그 유해한 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우리가 포화지방 적게 먹고 탄수 많이 먹으라 했는데 탄수 많이 먹고 남는 애들은 다 포화지방인 거야. 맞아요. 애초에 전자가 많은 네. 고도로 환원된 이걸 보니까 네. 이제 약간 저도 약간 이게 뭐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있는 거를 그 나쁜 포화지방산을 왜 만들어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순리가 네. 뭘까가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또 2번째 포인트 그거였어요. 몸 전체 인체 구성을 보니까 이제 물을 빼놓고 보니까 물도 포함해서 봤을 때 전체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0.5%인가 미만인 거예요. 그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글리코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의 조직상의 의미는 크진 않은 거야. 근데 우리 몸 대부분이 이제 약간 물을 빼고 보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아니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인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은 많지? 또 3번째 하나 더 있네. 왜 필수 포당은 없지? 필수 아미노산은 있고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왜 필수 포당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먹어야만 하는 탄수화물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미노산과 지방산은 우리가 똑바로 많이 안 먹으면 다 문제 생긴 애들이 있는데 결핍 문제가 생기죠. 포당은 안 먹어도 당신생합성이 또 있네.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네. 네. 그럼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지방과 포당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약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영양 전공이시잖아요. 식품 영양.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전체 열량의 60에서 70%를 탄수화물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이거 모발 검사 얘기하잖아요. 네. 잠깐 이거 좀 이따 버릴게요. 네네. 사실 또 막 이게 이제 동서에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천재잖아요. 서양에 뭐 아인슈타인이든 뭐 닐스 보어든 막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 줄 알아요? 1920년대 양자역학이 시원이 어딘 줄 알아요? 그 주역이에요. 네? 주역. 주역이라고요? 네, 음양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 양자역학에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벨상 받으러 나갈 때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네. 뒤에 휘장에 그 음양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내노를 하는 천재들이 필독서가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성, 양자역학이 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양 이론 갖고 자기네들 언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철학, 물리 이게 학문의 그 연결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 물리학자들 네.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자연을. 네. 그 걔네들이 이제 그때 이제 20년도 막 40년도에 그 앞서가는 그 뭐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주역을 읽었고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필독서로 이제 동양의 주역을 읽었고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네. 그다음 이제 그 흐름이 물리가 그다음에 이제 생물 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네. 생물이 생물이 의학 쪽으로 가고 그 연결성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60년, 70년도에 그 음양 이론이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 가요. 그래서 시스템 바이올로지가 나와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동양은 전일적이잖아요. 이 흐름, 변화 이걸 보거든요. 전체 변화, 양상. 네. 서양은 막 분석하다 보니까 그 데카르트의 생명론은 다 쪼갠 거예요. 해부해보고 그러면서 생명을 연구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동양의 전일적 생명과 그 음양 이론이 네. 생명과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부 이제. 네. 그게 1960, 70년도에 이 모발 검사 창시자 폴 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접해요. 진짜요? 네. 그 동양의 음양 티오리. 그 침술도 음양이거든요.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네. 그래서 너무 느린 데서 이제 음체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춤을 놓는 거고요. 그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빠른 데사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침을 놓는 거예요. 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침으로. 바늘로, 그죠? 그거를 이제 일부 앞서가는 그 생명과학자들이 그걸 접한 거예요. 동양의 음양론을요. 그게 이제 모발 검사의 대사 속도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스템 바이올로지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이게 말만 다른 거지. 동양의 그 전일적 생명관이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해가지고 야, 있는 그대로 하자. 야, 죽여놓고 어떻게 생명을 연구하냐. 소금을 짠맛을 없애놓고 짠맛을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게 60, 70년대에 시스템 바이올로지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것을 연구할 과학적 기술이 없었어요. 도구가. 그러다가 지금은 보면 과학이 이제 기술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시퀀싱도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우리 유전자 검사할 때도 유전자 하나만 갖고 막 매달렸거든요. 저도 유전자 하나만 갖고 매달렸고. 그런데 과학이 좋다 보니까 그냥 지놈 프로젝트. 그냥 그 세포 안에는 유전자 그냥 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사도 우리는 막 대사를 하나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대사체. 그래서 그 시스템 바이올로지 연구할 수 있는 이게 많이 나온 거고. 네. 그런데 그거를 아직 의학에 접목할 검사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발 검사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유전자는 한 2m 정도 되고 그 안에 한 대략 25,000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 하위 단계에 뭐 mRNA, 뭐 RNA는 더 많고요.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대사체는 더 많아요. 그런데 미네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몇 개 있는지. 기껏해야 100개 이 정도예요. 미네랄은. 네. 근데 그 안에 우리 몸 안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미량 미네랄 몇 개. 손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도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이 없었어도 수작업을 통해서 연구가 가능했던 게 미네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미네랄 가지고 모발 검사 가지고 국립축산과학원이나 다른 이제 뭐 대학기관이라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논문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와 이런 임상가들이 중간에서 양쪽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이렇게 업투데이트한 그런 최신 학문들을 막 연구 논문들을 보고 또 임상 쪽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접목하다 보니까 아 지금 건강 관리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 그 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아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모발 검사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네. 국립축산과학원이나 뭐 이런 수의사분들이랑 어떤 뭐 연구요? 또 반려견의 그 건강 관리를 저희 모발 검사를 접목을 해서 같이 이제 제가 참여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11마리 개를 네. 모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주고 전후 이렇게요. 그러면서 PCA 분석이라고 그게 약간 클러스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예전에 하나 있으면 그냥 그것만 분석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는 아까 뭐 지놈이라던가 지놈 뭐 이렇게 대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얘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 뭐 하자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끼리 그룹핑을 하는 게 클러스터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거죠. 11마리 개의 미네랄 가지고 그 클러스터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룹핑을 한 거죠. 네. 와, 그것도 전율이에요. 딱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느린 데서, 빠른 데서. 나 진짜, 와, 이거는 대박이다. 아까 말했던 그럼 이것도 그 나트륨, 칼륨 이렇게. 그렇죠.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PCA 분석을 한 거죠. 이게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쓰는 분석 기법인 거죠. 네. 그냥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어떤 대사를 우리가 어떻게 뭐 좀 상태를 어떤 카테고라이징 할 때 그냥 그런 관점으로 그냥 그쵸. 명확하게 나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대사의 느린 대사, 빠른 대사는 사람을 크게 남녀로 구분하잖아요. 하여튼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양으로 크게 양분하듯이 이 사람의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구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생체 기능인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느린 대사, 빠른 대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느린 대사인 분들은 약간 좀 대사가 떨어져 있는 증상들이 좀 있고 힘이 좀 없고 면역 떨어지고 뭐 체온 좀 떨어지고 기운 없고 잘 못 깨고 아침이나 낮에도 뭔가 좀 약간 활발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우울감 높을 수 있고 네네. 변비의 비율이 높다? 맞아요. 장연동 운동이 잘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변비 성향도 있고 네. 물론 뭐 변비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변비 그냥 확률적으로 네네네. 반대로 이제 대사가 빠른 분들은 뭐 아까 우리가 약간 다혈질이 좀 있고 뭐 네네. 체온은 좀 높을 수도 있나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각각에 있어서 이제 영양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나 느린 대사인데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어떤 것들을 보통 좀 가이드하세요?